예, 안녕하십니까. 이태경입니다. 알고 살자 부동산 편. 이번에는 6부네요. 일단은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동산 인지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난 편에는 철학을 살폈다고 하면 정책 수단을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제가 논의에 강조했다시피 토지, 특별히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죠. 토지를 소유하고 처분할 때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심심해서 막 사재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쵸? 여러분 집을 여러 채 사놓고 거기 하루는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가서 자고, 하루는 대림동에 가서 자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하는 이유, 여러 부동산을 사재기 하는 이유는 불로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갖고 있으면 임대 소득이 생기거나 처분할 때 매매 소유 차익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투기 유인을 없애야 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단들이 있고, 또 단기적이고 또 테크니컬한 정책 수단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단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동산 정책들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깔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그 위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유세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보유세 높게 하면 누가 투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강남에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서초동, 그쵸? 대장 아파트인데 이거 평당 한 9천 지금 넘을 텐데, 32평이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3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거 만약에 보유세 실효세율, 우리 한 2%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30억에 2%면 해마다 6천만 원씩 내야 돼요. 보유세를. 그거 누가 투기하겠습니까? 못하죠, 절대로. 자, 그리고 임대소득세, 중요한 세금이죠. 대한민국은 임대소득세가 사실상 거의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장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개발부담금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공토지 임대제. 이 네 개가 가장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단이다. 자, 이걸 좀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동산 불로소득 이렇게 발생해요. 그쵸? 근데 공공토지 임대제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하여튼 이런 공공이 토지를 그냥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로소득은 토지에서 발생해요. 건물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토지를 공공이 갖고 있으면 불로소득이 사전에 차단되죠. 공공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못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나 임대소득세는 뭐냐면 불로소득이 이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사유지니까. 근데 발생한 불로소득을 사후에 환수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공공토지 임대제는 사전 차단, 불로소득에, 보유세나 임대소득세는 사후 환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보유세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보유세가 강화돼야 된다.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0.16%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1년에 보유세를 16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러면 투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투기하죠, 당연히. 1년에 16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좀 더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천명한 정부가 없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있어요. 참여정부다. 노무현. 이때 2005년이죠. 5년.
5사 대책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노무현 대통령이 천명하십니다. 2017년까지, 2017년까지 1% 만들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2005년이었으니까 12년 만에 보유세 실효세율 1% 가겠다는 거였는데, 이렇게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 이 지경 안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뼈 아프고요. 이거 다 이명박 박근혜가 다 박살냈죠, 보유세. 자, 근데 보유세를 높이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하고 연계를 시키든지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보유세를 거둔 다음에 다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에 이게 더 좋은 세금이니까, 가장 좋은 세금이니까 이걸 높이고,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것보다 나쁜 세금이니까 깎아주는 거죠. 패키지 딜이죠. 예, 이걸 하는 거, 이런 고안이 필요하다.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그 재고 총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냥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쓸 수도 있어요, 보유세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유세를 깔아놓고 나서 임대소득세 당연히 강화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랑 양도소득세는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전제가 있습니다. 보유세랑 임대소득세가 충분히 확대된 이후에, 아직은 뭐 시기상조죠. 한참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각종 개발이익 환수장치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임대제를 적극 확대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많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 필요하고.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국공유지를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아주 쉽게 재원 마련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패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토지 임대제를 적극 확대하자. 물론 이제 땅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매입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중산층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뭐 평당 3천, 4천만 원짜리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말고 땅은 포기하고 건물만 사라. 토지 임대 부르고 방식으로.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한 600만 원이면 정말 잘 짓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한 2억이면 사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그냥 벌어들이는 돈은 다 그냥 소비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 그 재고 총량은 전체 주택 재고 총량의 7.6%.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긴 하죠. 사실상 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게 노태우 정부 때가 처음이었고요. 참여정부 때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것도 굉장히 후퇴해요. 공공임대주택도. 근데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목표가 이거죠. 325만 가구.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소득 1사분위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가 44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지금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115만 가구예요. 빼면 325만 가구 남죠. 그렇죠? 이게 맥시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포섭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짓자. 그래서 주택 재고 총량의 한 15%까지는 끌어올리자. 로드맵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마다 몇만 원씩 짓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뭐 뭐 한 30년까지 15%까지 높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이런 로드맵을 정하고요. 목표를 정하고 일정표를 만들어서 진도를 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5년이나 10년 분양, 임대후 분양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장 임차료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아주 지금 뭐 간당간당하고
뭐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도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이런저런 뭐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자면 뭐 대상은 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출직 내지는 1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취임할 때 실수요 부동산이 아닌 거 이건 근데 이제 이건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 자녀죠 자녀 직계 비속은 직계 비속 이렇게까지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해서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은 어떻게 하느냐 매각을 하거나 취임하기 전에 아니면 백지신탁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요 여기에다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떠나는 거죠.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각해서 신탁위원회에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돌려준다고 해도 뭐 신탁 시점에 시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자를 좀 붙이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준다. 자 그렇게 하면 뭐 이게 일종의 그 세탁이에요. 세탁. 그러니까 설사 투기를 해서 부동산이 많아도 뭐 이 신탁제를 통해서 그 고위공직자 후보풀을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이제 그 정책을 위반하거나 집행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상충에선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어떤 공정성, 신뢰성 이런 게 담보가 되겠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는 좀 빨리 도입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정책의 어떤 근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나열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전매 제한 같은 거, 이건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건데 거래 규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규제한다 할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서 규제한다 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나 LTV, DTI 이런 건 이제 금융 규제죠, 여러분. 최근에는 신 DTI, DSI라는 것도 나왔어요. 다 금융 규제예요.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들은 아주 근간은 아니에요. 근간은 아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기 변동의 진폭도 감소시켜야 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분양원가 관련된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삼형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분양제 삼형제예요. 이걸 도입하면 건설업계 특권, 부패가 근절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분양제 같은 건 특히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이 거의 선분양제잖아요. 그것도 문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 건설회사들이 돈은 없고 금융은 미발달했고 근데 집을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냥 시민들로부터 돈 땡겨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재화를 구입하면서 완성품을 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야 되겠다. 완성된 다음에 사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사실 세트예요. 그러니까 분양원가 공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보니까 분양원가 공개해보니까 뭐 평당 1,500이면 될 것 같은데 뭐 2천만 원에 한다고? 안 되지. 1,700만 해.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이게 이제 반부패 및 시장 합리성 제고라고 하는 범주,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전 해야 되는 정책인데, 이 지금, 분양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뭐 후분양제, 이게 부동산 대책의 본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책들, 그러니까 조세, 공급, 주거복지, 대출관리, 반부패 이런 대책들은 유기적이고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책의 총체성, 그 다음에 유기성, 동시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인재사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6편에 걸쳐서 부동산, 알고 살자 부동산 한번 여러분하고 여행을 짧게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슈로 여러분을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